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172페이지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 나오죠. 이 부분도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1번 해가지고 법정 대리가 나오는데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그거는 친족상속범위의 내용이고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2번 임의대리가 나오죠. 임의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우측에 이제 판례까지 한꺼번에 좀 정리해 보면 결국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수권행위를 해석해 봤더니 뭐 땅을 팔라 그랬다면 임의대리는 땅을 팔 수가 있는 거고요. 집을 팔라 그랬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집을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판례까지 한꺼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예로 기억하자고요. 자, 수권행위를 해석해 봤더니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가능한 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했더니 매매 대금을 주네요. 본인한테 갖다 주네요. 이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을 받으러 갔더니 돈이 없대요. 좀 연기해 달래요. 그래서 이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연기해 주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거. 첫째, 처분행위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가지게 됐고요. 그것을 또다시 처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다른 수권이 필요해요. 따라서 처분행위 못한다.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금에 대해서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의대리는 해제할 수도 없고요. 네 번째,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임의대리인이 해제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논점을 있고 중요한데, 일단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이렇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지금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까지 정리해 드린 겁니다. 판례 한번 읽어보시되 어려우니까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정리해 드린 것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 판례 밑에 이제 나번인데, 수권행위를 해석해 봤더니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첫째, 뭘 할 수 있느냐? 보전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도 할 수 있고요. 계량 행위도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못하느냐? 불가능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은 결국은 뭘 못하는 거죠? 처분 행위를 못한다는 얘기죠. 처분 행위.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 행위도 할 수 없고 계량 행위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교재는 이제 그 173페이지 하단하고 넘기셔서 174페이지 보시면 쭉 이제 뭐가 보존행위고 뭐가 이용행위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굳이 막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머릿속에 꼭 숙지하셔야 되는데 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임대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대리인요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를 해요. 임대하는 것은 물론 뭐가 아닙니까? 처분행위가 아니고요. 또 임대한다 그래서 부동산의 성질이 묘하는 것도 아니에요. 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따라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왠지 막 처분권이 있어야지만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74, 40페이지 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와 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좀 이따가 봐야 되고요. 2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행위는 허용된다. 이것도 어떻게요? 맞는 지문이고 좀 이따 봐야 됩니다. 3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이것도 맞는 입장이고 또 좀 이따 봐야 됩니다. 4번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그러면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산다는 사실을 밝힌 거죠. 현명한 거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을 보려고 하는 거죠.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까지 맞죠.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죠? 수령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X죠.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도 어떻게요?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이런 형태로서 지문이 만들어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대리권의 제한이 나와요. 1번 자기기대약 쌍방대리가 뭐죠? 금지가 됩니다. 일단 개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죠. 본인이 땅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대리인이 땅을 팔려고 보니까 땅이 너무 좋아요. 지가 땅을 샀다. 이게 뭐예요? 자기 계약인 거고요. 또 쌍방 대리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리해서 둘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쌍방 대리라고 하는 거죠. 일단 이러한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혼자서 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왜요? 본인을 보호하려고 금지시키는 것인데 본인이 나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막을 이유는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채무 이행 속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도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매도인 따로 매수인 따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선임하잖아요. 그럼 결국 법무사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한 거죠?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만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가 됩니다. 두 번째, 변제기 미돌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그럼 합쳐보면은 다툼도 없고 변제기도 이미 도래했다면 본인에게 손해될 것이 없으니까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따라서 아직 금액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아무리 채무이행이라 하더라도 변제기 미들의 채무를 변대한다, 미리 갚는 것도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 변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물 변제를 하게 되면 그 목적물의 가치를 얼마나 평가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데, 혼자서 멋대로 평가한다면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채무 이행이긴 하지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가 돼요? 금지가 되는 거죠. 경계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경계는요, 우리가 의외로 흔해요. 최근에 아파트 전단지나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가끔 있죠.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이게 뭐예요? 경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뭘 내야 돼요? 매매 대금을 내야죠. 근데 그 매매 대금을 내야 되는데 뭐로 바꿔준대요? 대출로 바꿔준대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분양사무소 가서 대출 서류를 작성하면 건설회사가 그것을 은행에다 지급해 제출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원래는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뭘 함으로써요?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 되는데,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경계라고 합니다. 이것도 대리인이 혼자서 결정한다면 지멋대로 이자 막 지급할 거고요. 지멋대로 지급기간 마음대로 정할 테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채무이행이하지만 금지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효과,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인데, 다만 아까 문제에서 봤지만 법원에서 하는 입찰 대리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아예 무권대리가 아니라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건 따로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죠? 무권대리가 돼요. 다만 법원의 입찰 경매를 쌍방대리한 경우에는 이제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공동대리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수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자가 대리 행위를 하면 돼요. 다만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공동으로 하라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면 비로소 뭐가 돼요? 공동 대리가 되는 거고요. 공동 대리는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하게 되면, 위반하게 되면 이것도 뭐가 되냐면 무권 대리가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공동 대리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뭘 공동으로 해야 되느냐?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어차피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능동 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의사 표시를 받는 수동 대리에 대해서는 굳이 공동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왜요? 수동 대리는 의사 결정할 일이 없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동 대리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친권자다. 그렇죠? 어머니도 친권자고요. 아버지도 친권자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공동 대리라는 말은 어머니, 아버지가 미성년자, 자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7살인데 요 아이를 지금 학교를 보낼까 아니면 8살 때 보낼까 고민이에요. 밤에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모여서 함께 7살에 결정하기로 했다면 학교를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 데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 대리는 뭐만 공동하면 되죠? 의사 결정만 공동을 하면 되니까요.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3번 해가지고 대리권 남용이 나옵니다. 일단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개념을 잠깐 보시면은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 행위를 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안에서 대리 행위를 했다는 말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유권 대리라는 거죠. 우리가 대리권 남용 공부할 때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왠지 이게 무권 대리처럼 느껴지는 건데 아니에요. 만약에 대리권도 없이 했으면 그것은 뭐예요? 무권 대리인 것이고 대리권 남용은 아닌 거죠. 그럼 대리권 남용이 뭐냐? 유권 대리이긴 한데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남용한 게 뭐죠? 대리권 남용이고요. 이것은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죠? 유권 대리입니다. 보통 이제 사례가 이런 사례가 주어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내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관한 뭘 했냐면 수권을 했어요. 그래서 을 대리인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2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한테 갖다 주라고 하길래 을이 그 대금을 수령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왜요?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사람은 매매 계약도 체결할 수 있고 매매 대금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수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을이 요 돈을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잠적을 했어요. 누굴 위해서요? 자기 자신. 지 애인하고 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누굴 위해서요? 제 3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뭐 한 거냐면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을이 돈 갖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갑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병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보호가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 굳이 병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이렇게 갑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유효하지만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원칙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 해줄 필요 없어요? 등기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뭐 하고 있어요? 판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자고요. 뭐하고 똑같아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와 결과가 어떻게 해요? 똑같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뭐하고 있는 거죠? 유추 적용하고 있고요. 우측에 상단에 나와 있는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다. 따라서 본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는 취지에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오시게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소멸이 나와요. 첫 번째 공통된 소멸 원인이 나오는데 127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총 4가지죠. 우리는 오지선다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가 4가지 내지 5가지인 것은 시험에 잘 내요. 법전을 보시면 첫째, 본인이 사망하면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소멸합니다. 둘째,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또는 파산이 있으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되죠? 소멸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되니까 이제 오답을 뭘 집어넣냐면 이런 걸 오답을 집어넣죠.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럼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만이 공통된 대리권 소멸 사유이기 때문에요. 헷갈리겠죠? 그 다음에 또 뭘 못 닮았냐면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 이것도 뭐죠? X입니다.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가 대리권 소멸 사유지 대리인이 한정 후견 개시가 됐다 그래서 대리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하단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왔죠. 임의 대리의 소멸 원인이 나오는데 128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게 뭐죠? 임의 대리권이죠.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나와있죠.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를 소멸뱅이를 치셔가지고요 밖으로 뽑아서 임무 완수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임무 완수.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땅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땅을 팔면 대리권이 뭐죠? 없어지겠죠.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대리권이 뭐가 되겠어요? 없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과 달리 임의 대리인은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뭐가 된다는 거죠?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따라서 임의 대리는 해제할 수 없고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임의 대리인이 해제나 취소하려면 별도의 또 다른 수권이 있어야지만 해제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실 내용인데 여러 좀 말씀드릴게요. 자, 해제는 언제 하냐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또 할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땅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가졌어요. 제가 대리인이에요. 땅 팔았어요. 팔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안 주고 있대요. 그럴 때 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땅 파는 순간 저의 대리권은 이미 뭐가 돼버렸어요? 소멸돼 버렸기 때문에요. 따라서 해제하기 위해선 또다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제가 땅 팔라고 대리권이 있는데 땅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땅 파는 순간 저의 대리권은 뭐가 됐어요? 소멸된 거니까요. 감 잡히시죠? 자, 임의 대리는 임무를 완수하면 시킨 일을 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해제 못하고요.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조문의 말미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종료 전에 시킨 일을 하기 전에 수권 행위를 철회하면 임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제3절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3번 법정 대리인의 특유한 소멸 원인이 나와 있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뭐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제3절에서 대리행위에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1. 대리의 의사표시에서 현명주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간명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무슨 소리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을에게요. 네가 내 대신 종로 가서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을이 종로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보러 다녀보니까 병의 아파트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병한테
아파트 좀 파셔 해가지고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병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죠? 누가 와가지고 아파트 좀 파세요 그러면 요 인간이 아파트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최소한 을은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현명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거다.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갑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현명 내지는 현명주의라고 하고요. 이렇게 현명을 해야지만 요 매매 계약 효과가 갑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현명하게 되면 본인에게 그 매매 계약의 책임이 기속되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라는 사실을 안 밝혔어요. 그러면 이 병의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를 누가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을이. 따라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누가요? 대리인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다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병이 상대방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을에게 책임을 기소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본인에게 책임이 기속된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 한 겁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입니다. 첫째, 현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굳이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이란 말은 뭐냐면 부부간에는 일상적인 가사, 집안일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인이 일상적인 집안일을 했다면 본인에게, 남편에게 효과 기속된다는 의미고요. 물론 이때는 현명할 필요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상행위도 현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상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물건 하나하나 팔 때마다 현명해야 된다면 장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현명을 상대방 측에서 한다. 다시 말하면 수동 대리는 누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상대방 측에서. 따라서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갑한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겠죠. 따라서 수동 대리는 누가 현명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대리인의 능력이 나옵니다. 대리인은 117조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는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끝이고 3번 대리인이 하자해가지고 원칙과 예외가 나와 있는데 일단 원칙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궁방,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이에요. 요 두 가지만 본인을 기준으로 해요. 따라서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말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결정하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왜냐하면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하고요.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하고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누구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돼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매매라 그러면 이중매매도 누가 한 거예요? 대리인이 한 거니까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다만 궁박은 뭐였어요? 어려운 사정. 어려운지 아닌지는 뭐죠? 본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고요. 중요 부분은 뭐였습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는 누굴 가지고요? 효과를 받는 본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 예외도 알겠죠, 그죠? 만약에 의사결정 과정에 본인이 참여를 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본인 것도 고려하게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제4절 대리의 효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